안녕하세요. 예, 약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희 본격적인 이제 하늘뜻 펴기 앞서서 이제 평신도 하늘뜻 펴기 한번 홍보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번 느끼지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한 주간 노동 시간이 대략 50에서 60시간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묵상하고 성서와 또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서 또 한 걸음 제가 생각하던 신앙적인 이상, 목표점에 또 다가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말하기도 조금씩 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께도 좋습니다. 벌써 2주 연속 평신도 하늘뜻 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주 동안 이 정기 업무에서 해방 계신 목사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신도들과 목사님께 모두 좋은 평신도 하늘뜻 펴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군대에 관한 것입니다. 제대한 지 벌써 20년쯤 됐는데 이제 예비군 민방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회사를 더 이상 빠질 게 없네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 납세, 노동, 국방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젊었을 때 이제 민주화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국가로부터 이제 자유를 박탈당하시는 바람에 군대를 안 가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그 외에는 아마 대부분 어떤 형태로도 국방 의무를 다 하셨고, 아마 또 여성분이라도 뭐 가족 중에 자녀, 배우자 등 뭐 교제 중인 남성이라든가 다 군대에 보낸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군대인데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뭐 토론을 하는 등 너무 언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군대를 가야 하는가라는 어떤 원초적인 질문부터 대안은 있는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의 처우는 괜찮은지, 정말 왜 저 말고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은 이제 주류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배척을 받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제7일 안식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은 군 복무는 하겠지만 비전투 병과에서 복무를 하겠다는 또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주류 교단인 어떤 장로교나 성교육교 교단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입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군대 열심히 잘 다녀오세요, 거의 이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성서와 신앙은 살인을 금하는데 전쟁이 나면 이제 보통 북한으로 가정되는 적군을 뭐 총이나 기타 무기를 통해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휴전한 지 70년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군대는 기본적으로 공격이든 방어든 전쟁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집단인데 말입니다. 특히 남한의 근현대사는 군으로부터 기인한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싸운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의 민간인 학살,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의 광주 5.18 사태까지 정말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군대가 정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인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집단인지, 저는 군대를 갖춘 근대 국가의 본질은 그거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서에서 찾아본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징병제와 다를 것이 없죠.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전차와 장갑차, 군용 차량일 것이고, 병거 앞에서 달린다는 것은 군사 훈련을 받거나 또 실전에 투입돼서
전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12절부터는 또 엄청난 또 다양한 인력 증발, 노동력 착취,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한다. 왕이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군사력과 전쟁을 향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징집된 군대가 상식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가혹한 착취의 연쇄가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군인을 착취하고 간부는 병사를, 병사 중에서는 병장은 이등병을 착취하고 이등병은 또 새로 들어온 신병을 착취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전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떠넘기고 제대로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채 왜 일의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냐고 윽박지르고 혼을 내죠. 그래서 심지어 외부의 적과 싸운 것도 아닌데 군대 안에서 다치고 죽고 도망쳐서 탈영병이 되고 이게 뭔가 정말 군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군대식 운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되든 안 되든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거지 이렇게 말이 많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참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명하복이 잘 될수록 이제 우수한 조직이고 조직의 역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되게 자랑하는 아주 그 위계와 서열을 강조하는 이제 목사님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주 처우가 안 좋기로 유명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블랙 기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사장님이 그 IT 기업인데 한국인 군필자 남성을 그렇게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어는 좀 모자라도 좋으니까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재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 적정한 노동 강도를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120 정도가 되면 저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제 번아웃이 오거나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데 한국인 남자들은 150, 180의 노동 강도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명의 인건비로 많은 일을 처리하니까. 물론 그쵸 군대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로 버텼는데 민간의 노동쯤이야 라고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전체적인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고용이 축소되고 악덕 사용자들만 이득을 보게 되었거든요.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3년에 제대할 때 병장 월급이 약 2만 원 받았거든요. 다행히 많이 올라서 요즘은 병장 월급이 1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20년간 50배가 올랐지만 사실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로마서 4장 4절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군대는 반대로 당연한 보수가 아니라 자꾸 은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라. 이것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성할수록 더 보수를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물이 없으니까 더 빈수레가 요란하고 화려한 포장지로 꾸미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훈련병 때부터 최저시급 다 지급하고 불침번과 야간 근무, 당직 근무, 최전방, 철책 근무회 등에서도 다 수당을 지급해서 공무원 수준의 급여로 가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소중한 젊음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재처럼 군대를 운영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젊은 남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떠도는 말 중에 하나, 이제 남자만 군대를 가서 억울하다. 여자도 군대를 보내라. 억지 주장부터 또 같은 남자 안에서도 또 누구는 공익으로 가고 누구는 현역으로 가고 현역 중에서도 누구는 뭐 편한 후방으로 갔다 누구는 최전방에 가서 고생하고 갔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이 생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으로 충분히 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군대 가고 정부 조직이나 회사 너무 군대처럼 운영하는 데가 마치 나라 전체가 군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초기에 방역 대응을 잘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 통제와 조직화가 잘 된 또 병영과도 같은 사회라는 점이 숨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대만이나 이스라엘 등이 이제 초기 방역에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준전시 국가라는 거의 공통점이 있죠. 뒤집어 보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사실 방역에서 큰 허점이 있고 사실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였고 반대로 한국, 대만, 이스라엘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또 억압해왔던 국가인데 마침 운이 좋아서 방역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라는 강한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짓누르다 보니 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횡행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그 어떤 대안이나 선택의 기회도 없이 옥고를 치러야 합니다. 2018년에서야 비로소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준비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서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지난 70년간 무려 1만 9천 명이 병역거부로 인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병역거부자들이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도 교도소에서는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강도나 그런 범죄를 저질러 들어온 게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서 저 사람들은 절대 탈옥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도소 외부의 제초 작업이라든가 그런 데 우선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측면도 있죠.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학교 생활도 참 군대 같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80년대, 90년대 중고등학생을 보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체벌은 거의 일상이었고 이사장이나 장학사 등 높은 사람이 오면은 막 군대식으로 경례를 붙이기도 하고 이제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남자들은 이제 총검술이나 사격 같은 기초 군사훈련을 하고 여학생들은 붕대를 메거나 부상자 응급처치 같은 내용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말이 정말 기분 나쁜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너네들은 전쟁터에 총을 안 가져온 군인이랑 똑같다. 그런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참 학교가 전쟁터인가요? 입시 전쟁터이고 옆에 있는 학우를 경쟁으로 찍어 누르고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 그 말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서는 총을 잘 보관하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주거든요. 괜히 챙겨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참 생각해볼수록 되게 이상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군대 자체도 매우 후진적입니다. 전투를 할 때는 하더라도 전투 의지가 없거나 적군이 투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본인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네바 조약은 어떠한지 민간인, 여성, 어린이들, 비전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기억에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고 최근에 제대한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을 부추기는 정훈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부끄럽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입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고 시민단체가 성금을 모아서 희생자 추모비를 세우고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열리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도 극우 단체들은 변함없이 날조다, 거짓말이다라고 생떼를 씁니다. 다행히 얼마 전 2024년 2월 7일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가면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이제 당시 부대 앞에 팻말을 전시를 해놨는데 정말 좀 부끄러움을 안다면 저거 좀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하고도 한번 방문을 했지만 전시관 전체가 상당히 좀 극우적이고
국가주의에 좀 치우친 경향의 전시물이 많거든요. 좀 정권이 바뀔 때 그런 부분도 손을 좀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유지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자원, 즉 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혹시 올해 2023년에 한국의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57조 원입니다. 전체 총 예산 638.7조 원의 약 9%에 해당하고요. 제 생각에는 국방 예산의 한 절반만 복지나 교육, 문화 등에 돌려도 사람 사는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1년 반씩 군대에 있다 보니까 경쟁 활동도 늦어집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데 이제 군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 4년도 다녀야 되고 어학연수에 인턴 경험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언제 취직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경제가 파탄이 난 데는 폐쇄적인 정책도 있지만 경제 활동에 이제 종사자들이 남성들 10년씩 군대에 묶어놓으니까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아마 이제 옆 나라에 이제 일본만 봐도 한국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비교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20살, 한 19살에 대학을 가서 24살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한 30살쯤 되면은 대략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과장 정도의 직위에 가정을 꾸린 사람도 꽤 있는데, 한국은 30살에 그 정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이미 전쟁 무기는 불가역적으로 너무나도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으로 따지면 한 6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일주일 만에 1000만 명이 죽는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다는데 정말 어떤 전쟁 억지 효과, 참 그만한 우리가 비용과 그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미국의 이제 총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살아본 적은커녕 이제 여행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집에서 1층 현관에 이제 수상한 소리가 나고 누가 침입한 것 같다 그러면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만 보통 옷장이나 어디 숨겨뒀던 총을 꺼내서 스스로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몸은 내가 지킨다고 이제 미국의 이제 총기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이 개인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평화로운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총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강도, 성폭력, 배우자 살인이나 가정폭력이 정말 흔하고 심지어 잊을만 한 번씩 총기 난사 사건이 해외 토픽으로 보도가 되는 국가입니다. 저는 결국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어용 무기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인민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나라를 지키라고 세우던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아픈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무기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최소한의 국경 수비용만 놔두고 폐기해서 박물관에서나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아마 묻고 싶으실 겁니다. 우선 저는 대체 복무를 확대하고 그 징벌적인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기독교의 전통에 병역 거부의 역사가 있습니다. 2세기 말부터 로마 군대에서 이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로마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이제 우상 숭배로 간주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사실 예수님의 이웃사랑 정신과 적군을 죽여야 하는 군인의 의무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각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콘티탄투스 황제는 정당한 전쟁, 즉 사악한 전쟁과 정당한 전쟁이 있는데
로마 군대는 정당한 군대 이제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제 이론을 도입을 하고 이제 또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아예 군대 입대할 수 없게 바뀌어버리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렇게 퇴색이 되었지만 저는 충분히 초기 교회 신도들의 병역 거부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평화주의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충분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점진적으로 지금의 어떤 무식한 징병제에서 이제 모병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사실 현실적으로 군대 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인구 절벽으로 출생률이 0.7명대를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현역 판정률만 거의 90%를 넘게. 막말로 예전 같으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당신은 뭐 면제입니다. 공익 가세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무조건 잡아다가 군대에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상 공익이라는 제도도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체적인 조건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당신은 그에 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끌고 가서 되게 박봉을 주고 일을 시키죠. 그 자체가 상당히 징벌적이고 사실 공공기관이 일해야 되는 인력을 뽑지 않은 상당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꼭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만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부조리나 사고가 일어나도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만의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옆 나라인 일본의 자이다가 그렇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뭐 괴롭힘들의 문제가 엄청나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물론 거기도 가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추억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우할 필요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뭐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같은 스웨덴 같은 나라처럼 군대 안에도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단결권,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을 행사한다면 군대 내 부정부패나 사고도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병제로 전환한 군대도 더욱더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께서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대영 제국, 나치 독일, 대일본 제국도 다 칼로 망했죠. 유일하게 아직 안 망한 나라가 있다면 아마 미국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전 세계에 이제 미국이 800개가 넘는 기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도 포함해서. 그 기지를 운영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 그리고 지역 그리고 그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사실 희생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이 증대되는 피해를 전 세계가 감수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 국방비가 무려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액수가 커지면 이렇게 감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남한 총 예산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큰 거죠. 진짜 그 돈을 보건, 문화, 교육, 재생에너지 등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쓴다면 전 세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입니다. 휴전에서 정전협정으로 바뀌며 자연스럽게 군축이 일어나야 언제 누구를 위협하고 죽을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장비와 군 인력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선을 만드는 사회를 꿈꾸며 기도해 봅니다.